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 했던 거를 잠깐 한두 군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문제를 다 보진 않고 잠깐만 확인만 좀 할게요. 또 개별적으로 첨삭하니까. 163페이지예요. 163페이지. 정적 기대와 함적 기대에서 지금 희생률 오늘 물었고요. 두 번째는 콜드 터키하고 점진주의 이 두 가지의 조정 과정을 물었어요. 163페이지 52번 문제. 거기 그 A국의 거시 경제 변수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파이 t equal 파이 t expectation 플러스 b yt 마이너스 y 스타. 이걸 이제 공급 곡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산출량과 실업률 간에는 역외상충 관계 있죠. 오쿤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필립스 커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해석을 해요. 정찬자는 이거를 이제 그 공급 곡선으로, 루카스의 공급 곡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여튼 그 1번 설문을 보면 파이 t equal 파이 t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물가를 예상할 때 전기 물가가 바로 금기 물가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니까 정태적 기대인데, 정태적 기대는 적응적 기대에 속하죠. 그래서 적응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률을 정의하고 미식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4번 설문에 가면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밑줄. 희생률은 적응적 기대하에서 희생률과 어떻게 다르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비교해봐라. 지금 이렇게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를 이렇게 줬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생각을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희생률. 기본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내가 1% 낮추기 위해서 얼마의 산출량 감소를 경험해야 되냐. 얼마의 실업 증가를 경험해야 되나. 지금 왔다 갔다 하네, 좀. 얼마의 실업 증가를 경험해야 되나. 그래서 희생률이라는 것은, sacrifice ratio는 개념 정의가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을 내가 파이 t 마이너스 1. 인플레이션을 1% 내가 낮추기 위해서, 저감시키기 위해서 실업률을 얼마나, 산출량을 얼마나 감소시킬 것이냐. 이게 희생률의 정의인데, 문제에서 지금 필립스 커브든 뭐든 공급 곡선이든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파이 t expectation 플러스 b t기 y 마이너스 y 스타 이렇게. 먼저 적응적 기대라면 t 플러스 1기 혹은 t기 물가를 예상할 때 어떻게 예상한다고요? 전기 물가가 그냥 금기 물가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이에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첫 번째 일식에 그대로 주어진 공급 곡선 필립스 커브에 그냥 집어넣으면 일식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파이 t equal 파이 t 마이너스 1 그리고 b y 마이너스 y 스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요 t기 yt yt 마이너스 y 스타는 요거 넘어가니까요.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t 마이너스 1기 요거를 뭘로 나누면 되나요? b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희생률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희생률은 파이 t 마이너스 1 요거 대신에, 요 위에 거 대신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뭐 b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요게 똑같죠? 분모 분자가 이거 똑같아. 그래서 희생률이 b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적 기대는 이렇다. 두 번째 합리적 기대라면
함적기대는 정의가 어때요? 함적기대는 TD 물가를 예상할 때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예상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예상하는 거야. 예측 오차는 한 번만 발생하고 예측 오차는 즉시 수정되고 따라서 예측 오차의 평균치는 제로니까 평균적으로 기대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응? 그러면 우리가 희생률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걸 똑같이 yt-y 스타로 정리했을 때 방금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죠. yt-y 스타 b분의 1 파이-t 이렇게 썼는데 요거 대신에 지금 뭐를 그대로 썼으니까 파이 t expectation 기대 물가요. 요걸 이렇게 썼으니까 평균적으로 요 yt-y 스타 그대로 지금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그냥 씁시다. 또 쓸기는 그냥 한번 써볼까요? 그냥 파이 t 1 인플레이션을 1% 낮추기 위해서 산출량을 잠재 산출량에서 얼마나 낮춰야 되냐 뭐 이건데 지금 요거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대로 쓸 수 있다. 파이 t expectation 그리고 요 위쪽을 그냥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파이 t 1 이쪽에 요거 대신에 요거 쓰면 b분의 1 이가 뭐예요? 파이 t 파이 t expectation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희생률을 평균적으로 뭐가 얘가 제로가 되니까 이 전체 값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함적기대하에서 희생률은 제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예시답안 저 뒤쪽에 설문 4의 뒤쪽 거기 한번 가보세요. 165페이지 설문 4 일단 함적기대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희생률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 정리했을 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66페이지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그 분자의 파이 t하고 파이 t expectation이 평균적으로 같으니까 그게 제로가 되죠. 분자값이. 그래서 희생률이 제로가 되는데 그 희생률이 제로라는 것을 우리가 새 고전학파에서는 물가 저감 뒤에서 조금 이제 다른 문제를 또 풀면서 페인리스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라든가 최적 정책의 동태의 비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이따가 좀 볼 거예요. 요 파이 U 평면에 잠재 산출량에 해당되는 실험률, 요 실험률 그리고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쇼틀런 필립스 커브 SPC 최초의 상태가 A점이다. 이때 인플레이션율을 파이 제로라고 하면 여기 파이 제로에 기대가 잡혀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최초에는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을 파이 1 혹은 파이 1 스타 이렇게 하면 이 목표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는 뭐 없는 요 실업의 희생이 없는 실업을 늘리지 않고 인플레만 저감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조건 페인리스 디스 인플레이션 팔러시 이 조건 첫 번째 뭐예요? 정부 정책이 사전에 공표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민간이 어떤 민간이 합리적 기대의 민간이 이걸 신뢰하고 정부가 이 긴축 정책을 사전에 공표하고 민간이 이를 신뢰하게 되면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즉시 떨어져줘서 요게 떨어져줘서 단기 필립스가 어디로 가요? 요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SPC 1으로 파이 1 expectation 이렇게 그러면 고통이 없는 희생 없는 물가 안정화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희생률이 뭐다? 제로다. 이때 희생률이 제로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요거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요걸 오늘 같이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에서
공급 곡선으로 해석하면 오른쪽에 우상향 공급 곡선이 그거 보세요. 공급 곡선이 원래 기대가 6%였는데 3%로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A점에서 B점으로 산출량의 감소 없는, 희생 없는 그런 물가 저감이 가능하다. 그 밑에 그 그래프 밑에 설명 부분을 좀 봅시다.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밑줄. 실업률 증가, 생산량 감소, 이걸 수반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저감할 수 있다. 이게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고, 물가 안정화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지, 두 번째 정책에 대한 신뢰성, 누가 합리적 기대에 민간이. 그래서 기대 물가와 실제 물가가 같아지고 희생률이 이때 제로가 되고, 그 뒤에 정책의 신뢰성 문제하고 그 가격 신축성 여부, 여기 세고 작파, 세케인 작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앞에 다 얘기했으니까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문제를 좀 와보시면 3번 설문을 좀 보세요. 적응적 기대하에서 인플레이션은 현재 6%에서 3%로 낮추려는 정책을 쓴다. 거기 밑줄 한 번에 이렇게 낮추는 정책, 이게 급냉 정책이고 6%에서 1%포인트씩, 다시 말하면 5%, 4%, 3%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을 때 조정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뒤에 좀 넘어가 보세요. 164페이지 그 설문 3의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 물가 안정화 정책의 의 그 체크를 먼저 하시고, 급냉과 점진이 있다. 그 급냉 점진의 경우에 일단 총공급 곡선으로 그걸 해석을 해서 좀 보면 여기가 파이 U 혹은 파이 Y 평면이고, 이제 중간쯤에 뭐가 있어요? 잠재 산출량 수준이 있겠죠. Y 스타입니다. 잠재 산출량 수준이 있어. 그리고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단기 총 곡선 SAS 혹은 SRAS. 처음에 이 우상향하니까 인플레 기대가, 처음에 인플레 기대가 몇 %부터? 6%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처음에 인플레이션율이 6%다. 이렇게 파이 제로, 이게 6%부터 시작을 한다.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3%라고 이렇게 하면, 요 3%로 목표 인플레이션 이렇게 한다면, 먼저 정부가 긴축정책을 썼는데, 긴축정책을 써서 한 번에, 이게 좀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네. 한 번에 이런 점에서 3%를 달성하고자 하면 큰 폭으로 줄이면 단기에는 어떤 점으로? 이런 점으로, B점으로 왔다가 이렇게 C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C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로를 겪을 거고, 단기의 실험 산출량을 크게 이렇게 희생하는 이런 희생이 나타나고 한 번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산출량이 크게 감소하고 다시 이 긴축 정책을 민간이 이제 예상을 못했던 경우에는 이 곡선을 따라서, 그리고 장기에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즉시 우측으로 이렇게 가서 SAS1으로, 제로가 1으로 가면서 기대를 민간이 이제 3%로 낮춰주면 즉시 1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로를, 이 급냉 정책은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오차만 있고 바로 돌아가는 형태의 정책이고, 점진주의 정책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 Y 평면에 잠재 산출량 수준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하고 Y 스타 수준,
최초의 단기 공급 곡선을 SAS 제로. 기대는 어디 잡혀 있어요? 파 익스펙테이션은 6%에 처음에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 잠재 산출량 수준이니까 실제 인플레도 여기 파이 제로도 6%겠죠. 참 6%부터 시작한다. 서서히 점진주의 1%씩 낮추면 이 총수요도 서서히 낮추겠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경우에 이게 일시적으로 1%, 5%로 낮아지고 5%. 그리고 이게 계속 가파르게 잠깐만. 5%로 낮춰지고 그러면 그때 산출량의 감소는 여기 Y1 여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4%로 낮추기 위해서 그때 요만큼의 단기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할 것이고 최초의 균형점은 0점, 요 1점, 2점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3%로 낮추고 그러면 이 점이 이제 3점이 되고 여기를 지나는 단기 공급 곡선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 지점을 도달하는 이런 공급 곡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긴축 정책을 쓰면 소폭으로 쓰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경우에 요로 갔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를 얘가 낮춰주면 SAS1에서 파 익스펙테이션이 5%로 그리고 4%로 3%로 이렇게 가면서 요런 경로를 따라갈 것이다. 요게 점진주의다. 공급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고 거기 이제 그 조정 과정에서 거시 변수의 변화 부분을 한번 보세요. 금냉 정책의 거시 변수의 변화 부분 그 위에 문제에서 주어진 공급 곡선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표 위에다가 공급 곡선 한번 써봐. 파이 t 이퀄 파이 t 마이너스 1 일단 적응적 기대니까요. 파이 t 마이너스 1 플러스 b yt 마이너스 y 스타. 그 표를 보니까 먼저 잠재 산출량은 y 스타로 일정합니다. 먼저 체크하시고 첫 번째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실제 산출량이 있으니까요.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는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실제 산출량이 있으니까 이때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이겠죠. 그래서 실업률은 그 6%, 6%고 최초 현재는 6%에서 한 번에 3%로 낮추면 전기 물가는 6%고요. 금기는 3%로 한 번에 낮추면 희생은 얼마나 됩니까? 그 희생 자체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영기, 1기, 2기 여기가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파이 t expectation 그리고 플러스 b y 마이너스 y 스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제일 뒤에는 희생률 부분을 보고 그 앞에 잠재 산출량 수준 요 Y스타, 여기도 Y스타고, 여기도 Y스타. 잠재 산출량 수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최초의 여기 금기의 산출량은 처음에는 이제 잠재 산출량 수준일 것이고, 여기가 최초에는 6%, 6%죠. 요 실업률이 없는 자연 산출량 수준이기 때문에, 요 6%를 일기에 바로 3%로, 여기 6%를 전기 물가니까 그대 6%고 3%로 바로 낮추게 되면 요 산출량의 희생은 얼마나 됩니까? 왔다 갔다네. 산출량 희생은 요게 몇 %니까요? 금기는 여기가 3%, 여기가 만약에 전기 T-1기인데 6%라 그러면 B는 요걸 뭘로 정리하면 T기로 정리하면 YT는 뭐예요?
y 스타 플러스 요 b분의 1 여기가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t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몇 퍼센트야? 요게 지금 3%, 전기 물가는 6% 이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가 y스타에서 마이너스 b분의 3이라는 한 번의 희생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 기는 3%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게 3%가 유지가 되니까 여기는 다시 y스타로 돌아가죠. 그래서 콜드 터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런 희생이 있게 되고 여기에 지금 b분의 3이라는 요 b분의 3 마이너스 b분의 3이라는 한 번에 희생이 있고 여기는 희생이 없고요. 여기도 희생이 없고 요게 이제 금냉 정책의 희생이고요. 이거를 1% 거기 도표 그냥 보겠습니다. 1%씩 낮춘다 하더라도 그 도표를 좀 보세요. 그 도표 위에다가 또 파이 t 이퀄 파이 t 마이너스 1 플러스 b yt 마이너스 y 스타 써놓으면 y 스타 산출량은 뭐 잠재 산출량은 항상 똑같을 거고요. 최초에는 전기물가 6%, 금기물가도 6%고 쭉 아래로 이제 전기물가를 6%, 5%, 4%, 3% 이렇게 낮추죠. 그래서 1%씩 낮추면 그 희생률은 b분의 1, b분의 1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3기까지 나오고 여기 저기 6%, 5%, 4%, 3% 이렇게 3기까지 나오고 4기에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니까 희생은 그 산출량 감소분 b분의 1, b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묶으세요. 이게 b분의 3이죠. 그래서 적응적 기대하에서는 금냉 정책을 쓰든 점진 정책을 쓰든 희생이 똑같다. 그 결과 도표 밑에 밑줄 적응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에 b분의 3의 총 산출량 감소 두 정책의 우열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도출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 오늘 문제를 냈는데 그 확인 좀 그 정도 했습니다. 뒤에 오늘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한 문제 더 보고 전달 경로에 관한 문제를 어디를 보시냐면 194페이지 62번 문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자 이 정책이 소득 고용 이자율 그 고용은 노동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죠. 물론 이제 노동시장을 그리지 않으려면 산출량이 증가하면 고용 증가한다. 파생수요. 산출량 감소하면 고용 감소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ISLM과 ADS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전달 경로 중에 통화 중 시견내, 신용 중 시견내 여기 좀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정책 효과가 산업별 규모별로 밑줄 산업별 규모별로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통화정책을 썼는데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통화정책을 썼는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두 번째 금리는 떨어지는데 투자가 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거죠. 바로 예시답안을 바로 봅시다. 그 재화시장 균형, 화폐시장 균형,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총수요 측면, 총공급 측면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겠고 자 먼저 보세요. 확장 통화정책을 쓰게 되면 그 그래프 왼쪽 그래프에 LM0에서 LM1으로 가죠. 화살표 LM0에서 LM1으로 화살표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화살표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AD0에서 AD1으로 화살표 3번 처음에 LM 이동 1번 이자율 그 다음에 총수요 AD 3번 물가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 실질 통화량 일부 감소하죠. 그런데 이동폭이 왜 작아? 왜 2점까지밖에 안 가요? 그 이유는 물가 변화 이후에 오른쪽에 산출량을 봤더니 Y0에서 Y2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LM의 이동폭이 작아야 된다. 좌측 이동폭이. 뭐 아주 쉬운 것이고
산출량은 어때요? 증가하죠. 고용은 증가할 거고 이자율은 하락했네요. 물가는 상승했고 뭐 문제에서 두 번째 그 통화중시견해 좀 보시면 통화중시견해는 통화정책에 전통적으로 밑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통화중시견해 옆에다가 이자율 경로 이미 앞에서 다 봐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전달 경로 가운데 ISLM에서 그 이자율 하락에다 밑줄 하나 그어놓고 확장 통화정책의 경우 그게 투자를 증가시켜 투자에다 밑줄 오른쪽에 거기다 또 밑줄 주가나 환율에 미친 주가 환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격 경로가 통화 중 시견인데요. 이자율 경로, 우리가 환율 경로, 자산 가격 경로 뭐 이런 것들을 전달 경로로 통화 중시 견해로 이렇게 다 묶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 중시 견해. 그 화폐금융정책이 은행의 그 대출 규모 밑줄.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총수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한다. 전달 경로는 거기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은행의 대출 경로, 대차 대조표 경로 이 두 가지가 신용 중시견의 그 경로인데 할당도 신용 할당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거기 대표적으로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 비대칭 정보에 따른 신용 할당. 신용 할당이 일어나면 은행은 금리 조절이 아니라 뭘 통해서 신용 이용 가능성 이걸 통해서 시중에 특히 소비에 특히 투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3번의 별표를 해둡시다. 3번의 통화중시견해와 신용중시견해 비교. 먼저 두 견해는 민간과 은행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 만약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하면 밑줄, 전통적인 금리 경로에다 밑줄, 이게 작동을 하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면 뭐가 작동을 해요? 신용중시견해가 신용 경로가 작동을 한다. 또 하나 거기 뒤에 마지막 줄표에 신용중시견해에서는 은행의 대출과 자금 조달 수단 사이의 불완전 대체성을 강조한다. 불완전 대체성.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은행이 통화를 줄이면 은행은 채권, 이 유가증권을 구매를 줄이는 게 아니라 뭘 줄여버린다고요? 대출을 줄여버린다. 이게 대출을. 이게 비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3번 문제는 그 산업별 규모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냐. 그런데 거기 신용 할당이 있죠. 이자율에 의해서 이제 신용이 배분되지 않으면 이제 신용 할당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신용 할당이 대기업과 특히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배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밑줄 그세요. 대기업은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갖고 있다. 꼭 은행에서 돈 안 빌려도 된다 이거예요. 주식 발행, 뭐 기업어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밑줄. 중소기업은 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주식 발행, 채권 발행이 어렵죠. 중소기업은. 따라서 신용 할당이 이루어지면 거기다 밑줄 그세요.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두 줄 내려가 보시면 대기업에게 보통 신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용이 이렇게 기업의 규모별로 달라진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산업별로 밑줄 그세요. 거기 뒤에 보면 안정된 수입원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 이런 데 신용이 집중되고 위험이 크고 리스크가 크고 그 말은 뭐예요? 파산 가능성이 높은 혹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그런 산업에는 신용이 배분되지 않을 거니까 기업 활동이 상당 부분 제약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확장 통화 정책을 썼는데 투자가 별로 늘지 않는 상황. 거기 케인즈 애니멀 스피릿 1번 목차가 빠져버렸네. 케인즈 애니멀 스피릿. 두 번째 유동성 함정 상황. 유동성 함정이면 LM이
거의 수평에 가까울 거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려봐야 전통적 통화정책은 무력하다 했잖아요. 무력하다. 세 번째 투자 옵션 가설 누구예요? 딕싯 핀다이크. 딕싯 핀다이크. 불확실성이 크면 거기 뭘 고려해서 투자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투자는 대규모 실물 투자고요. 두 번째, 한 번 투자를 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투자의 비가역성. 영어로 뭐라고요? 영어로 쓰세요, 거기. irreversibility. 투자의 비가역성. 이런 특징을 갖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으면 투자 시기를 관망해서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갖고 있을수록 옵션권을 사용해버리지 않고 오래 갖고 있을수록 옵션권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투자가 지연되거나 감소한다. 함적 기대에서 정책 무력성 명제. 민간이 예상해버렸다. 확장 통화 정책을. 그러면 통화 정책 무력성 명제가 나타날 거니까 통화량 증가가 실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책 무력성 명제도 뭐 다 본 것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넘어가서 그 기대와 방금 기대 얘기했는데요. 그 기대 얘기를 하나 더 보시면 202페이지 65번 문제. 근데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과 자연과학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경제학에서 경제주체들의 뭐예요 이게? 미래 전망적 결정이죠. 미래, forward looking한 직접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미래 환경에 대한 기대, expectation이 경제학적으로 왜 중요하냐? 근거를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무슨 모형을 쓰지?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수단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수단이 있고 이미 우리가 다 했어. 통화정책을 예상한 경우, 뭐 예측지 못한 경우 뭐 이런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일단은 그 기대가 중요하다. 첫 번째 그건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기대와 거기 통화정책 효과 가정에다 별표 하나 주세요. 민간은 물가 기대를 형성해서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민간의 기대에 따라서 총공급선을 이동을 해요. 만약에 전혀 예상치 못했으면요. 안 움직이고 예상했는데 이게 완전하게 예상했으면 장기 균형 상태로 돌아올 것이고 과소기대하면 일부만 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기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쪽에서 보겠지만 이게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냐 신축적이냐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동하냐 서서히 이동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정부는 통화량을 조정해서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요 두 개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국민 소득과 물가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거기 가격은 완전 신축적이고 밑줄 함적 기대를 가정한다. 예상된 정책의 경우 거기 오른쪽 그래프에 LAS 요거 수직에 덧칠을 하나 해두시면 장기 총공급 곡선 그리고 AD0에서 지금 그 AD0와 AD1이 바뀌어버렸네요. AD 확장 정책을 쓴다고 하고 AD0에서 AD1으로 가면 총수요가 늘어서 우측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예상하지 못했을 때는 B점으로 가고요. 예상하면 C점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요 그래프 한 개를 가지고 지금 예상한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 다 설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A점에서 C점으로 화살표를 해서요. A점에서 C점으로 바로 화살표를 해서 예상한 경우 예상한 정책은 단기에조차 실물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에서도 A점에서 C점으로 화살표를 하고 예상한 정책은 총 노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바로 동시에 이동시킴으로써 명목 임금만 변하지 고용량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A점에서 B점으로 각각 화살표를 양쪽의 그래프에서 하시고 예상치 못한 경우
그 예상치 못한 경우는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성은 갖지 못한다. 이미 다 했으니까. 두 번째, 그 기대와 재정정책의 효과, 거기다 별표 하나 둡시다. 통화정책은 우리가 많이 봐왔어. 재정정책.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거기 항상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된다 이거죠. 일시적인 소득에도 미치고 있고 템퍼러리 혹은 트랜시터리. 근데 일시적인 임시소득의 증가는 소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직 항상소득에 의해서만 소비가 변한다 이런 거죠. 그 항상소득은 그 밑에 YT는 YTP 플러스 YTT 이건 뭔가요? 실제 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소득이 늘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항상소득으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임시소득으로 인식할 거냐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민간의 항상소득에 대한 평가에서 한 3줄 내려가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변화 중 얼마나 항상소득입니다. 이런 걸 다 뒤집어놨어. 항상소득의 변화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소비가 달라질 텐데 거기 승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월급이 변했다 그러면 이건 항상소득의 변화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세타 값이 1에 가까운 값이고 그 다음에 복권 당첨이나 이런 임시소득의 변화 이건 세타 값이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니까 그 YT와 YT-1 전기의 실제 소득과 그리고 전기의 항상소득과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세타 값은 사실상 제로냐 1이냐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을 썼을 때 희생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게 아까 우리가 봤죠? 적응적 기대냐 함정적 기대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도 기대 변수 영향을 받고 리카도 대등 정리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이 정부 지출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세냐 혹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감세냐 전혀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이거고 그 다음 문제는 그것도 간단한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보다는 어려운 그 AD 총수 곡선도 도출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봤기 때문에 잠깐 문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그 다음에 자연 산출량 500, 통화량 40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기대 물가 수준이 60으로 주어질 때 균형 물가 수준의 생산 구해라. 그 연습장 하나 잠깐 펴가지고 총수 곡선 한번 그대로 쓰세요. Y는 300 플러스 30 P분의 M이니까 M이 400입니다. 그 총수 곡선과 총공급 곡선은 주어져 있네요. Y 이퀄 산출량이 얼마? 자연 산출량이 500이니까 500 플러스 10 그리고 기대 물가가 얼마니까 60이니까 P-60이죠. 그 연립해 보세요. 균형 물가 상산량 구할 수 있다. 연립. 구하면 되고 두 번째 통화 공급이 예상치 않게 700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그 옆에 총수 곡선 다시 한번 써보세요. Y는 300 플러스 30 곱하기 P분의 700이죠. 그거하고 뒤에 보니까 기대 물가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60이다. P expectation 60. 그럼 공급 곡선은 똑같죠? 공급 곡선은 똑같고 총 수요 곡선만 우측으로 가겠죠. 그 두 개 연립하면 새로운 균형 물가와 선출량이 또 나올 거고 세 번째, 통화당국이 통화 공급을 700으로 증가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민간 경제 주체들이 이걸 신뢰한다.
그러면 그 공급 곡선에서 한번 보세요. y equal yn 플러스 10 p 마이너스 p expectation인데 700으로 올리겠다고 말하고 이거를 다 민간이 신뢰하면 p와 p expectation이 같죠? 그러니까 y는 뭐가 되겠어요? yn인데 그게 500이니까 500을 어디다 집어넣어버리면 총수욕선에 집어넣어버리면 기대물가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제가 본 이유는 거기 틀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예시답안을 좀 봅시다. 첫 번째 균형 물가하고 산출량, 두 번째는 총수욕선이 우측 갔을 때 달라지는 거는 뭐 p분의 700 이것밖에 p분의 앞에 30에 빠졌지? 30을 좀 넣어주세요. 300 플러스 30 곱하기 p분의 700이죠? 거기 좀 넣어주시고 거기 왼쪽 그래프에서도 300 플러스 30 곱하기 p분의 400이죠. 그래서 거기 좀 빠졌고 나머지 수치들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상한 경우요. 설문 3 로마자 3의 설문 3 예상된 통화 공급의 증가 거기 통화 당국이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겠다고 선언했고 민간이 이걸 신뢰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기대 물가로 실제 물가가 기대 물가와 같아지게 될 건데 중요한 것은 AD와 AS의 이동폭이 똑같아가지고 잠재 산출량 수는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 밑에 그래프 보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프는 정확하게 잘 그려져 있고 AD가 또 거기에 뭐가 빠져버렸어? 30 빠져버렸고 그래서 거기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다만 그 20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위에 걸 그대로 또 일부 블락해서 갖다 놔서 그 수리적 도출 그 두 줄을 지워야 됩니다. 수리적 도출 그 206페이지 제일 밑에 우측에 수리적 도출 요거 위에 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 지워주세요. 예상했으니까 그냥 y equal yn 잠재 산출량 이게 500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뭐 그거하고 위에 거하고 그냥 똑같이 써놔서 틀린 것입니다. 수리적 도출 거기 좀 지워주시고 두 줄을 굳이 그걸 이제 고치려면 AD는 어떻게 생겼고요? AD는 300 플러스 AD 지금 AD1이죠 이게 300 플러스 30 여기가 P분의 뭐 700이고 AS 롱런 AS죠. 그래서 Y는 YN이고 당연히 여기에 500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거고 그 수식은 틀렸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거 좀 지워버리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그 505가 되고 실제 물가는 거기 마지막 그 3번 그래프에 AS는 P expectation equal 60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요 AS 그 제로 AS1 이렇게 바꿔주시고 AS 제로 AS1 P expectation equal 뭐라고 써야 돼 거기가 105가 되겠습니다. 105 마지막 그래프의 총공급 곡선 단기 총공급 곡선을 그리고 그 보론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예상치 못한 경우, 예상한 경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통화당국이 이제 확장 정책이 아니라 긴축 정책을 쓰겠다고 선언했다. 민간이 이걸 신뢰했다. 함적 기대를 하고 있고 모든 가격 변수가 신축적인 상황에서 일관된 정책을 쓰게 되면 아까 앞에서 봤던 실업의 희생이 없는
인플레 저감이 가능하다. 이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세케인지의 비판이 있을 텐데 정책을 신뢰한다는 거, 신뢰성 문제 쉽지 않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신속하게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 비율이 뭐보다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을 주장하는 세고전학파의 생각보다 희생률이 크다. 실제로는 가격 경직성에 의해서 단기적인 시장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는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밑에는 누구의 주장이에요? 스탠리 피셔와 같은 케인즈 학파다. 케인즈 학파. 세케인즈. 뒤에 그런 그 부분이 바로 또 있습니다. 어디 있냐? 바로 뒤에 있어요. 그 확인을 좀 할 거고. 고통 없는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보세요. 208페이지 고통 없는 물가 안정 정책의 조건은 뭐냐? 두 번째 시간 불일치 문제가 경제 정책 수행에 주는 시사점은 뭐냐? 그 다음 페이지에 208페이지? 208페이지 67번 문제. 근데 그 예시 답안을 보면 시간 불일치 문제만 있고요.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이게 답이 없죠. 그래서 그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4가지 조건 그거 체크해 두시고 또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런 거요. 이렇게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요 두 번째는 뭐 어떤 곡선으로 공급 곡선으로 쓸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두 개 그 옆에 조그맣게 빈 공간 많으니까요. 그거 좀 그려놔요. 요것도 그려놓고 이렇게도 그려놓고 P expectation P 제로. P expectation P 제로. 여기 P expectation equal P1. 이렇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평면,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율 평면 둘 다 해서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이게 조건은 4가지 조건. 긴축 정책의 사전 공표 방금 다 본 것처럼. 두 번째 함적 기대의 민간의 신뢰. 세 번째 물가의 신축성. 네 번째 시장의 즉각적인 청산. 이런 것들이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의 조건이다. 두 번째 시간 불일치 문제. 시간 불일치. 이거를 이제 time inconsistency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최적 정책에 그렇게 써놔요.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이렇게.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최초의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의 정책이 더 이상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최적이 안 돼서 정책 변경, 팔러스 체인지, 이 정책 변경의 요인이 있을 때 이걸 최적 정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주장인데 누구의 주장이에요? 새 고전학파의 주장입니다. 이 새 고전학파의 이런 주장은 결국은 준칙이 재량보다 좋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정책이 지금 인플레이션 실업과 관련한 그 정책의 문제들이 지금 여기 정책 파트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앞에
조금 적게 했는데 이게 정책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에 관한 것도 다 거기 다 들어있고 일단 그거는 바로 뒤에도 또 나오긴 하니까요. 바로 뒤에 문제에서 확인할 텐데 일단 그 시간 브리치의 사례 여기에 거기 첫 번째 그 손실함수 나와 있는 거에 체크를 좀 하세요. U 플러스 개모 파이 제곱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실업에 대해서는 선형이고 인플레에 대해서는 2차니까 비선형이죠. 그래서 이거 준선형 손실함수고 준선형 손실함수 이 준선형 손실함수는 우리가 준선형 효용함수의 특징을 아는 것처럼 이 준선형 손실함수도 우리가 효용함수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바로 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거기 그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밑에 설문을 보면 0, 1, 2 이렇게 다 또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C점을 그래프에 C점을 2점으로 고치고 C점을 2, 그 다음에 A점을 0, B점을 1 이렇게 쓰세요. A, B, C를 0, 1, 2 이렇게 좀 써놓으라고 그래프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 뒤에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2006년도 재경 문제인데 210페이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역외상관관계로 알려진 필립스 곡선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그 필립스 커브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람다 U 마이너스 U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립스 단기 필립스 곡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밑줄 그으세요. 평균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난다. 루카스의 불안전정모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라. 밑줄. 두 번째, 통화당국이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극소화하는 정책을 쓴다. 그 보니까 손실함수가 똑같죠.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U 플러스 개모 파이 제곱. 그리고 2014년은 조금 뒤에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13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밑에 69번 문제의 2번의 손실함수도 똑같아. U 플러스 개모 파이 제곱. 그래서 똑같은 손실함수를 주고 문제가 뭐 계속 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앞에 68번 문제를 먼저 좀 확인하고 먼저 뭐 줬냐면 필립스 곡선을 줬어요. 필립스 곡선을 요 필립스 커브를 어떻게 줬냐면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요 람다 이렇게요. U 마이너스 UN 이렇게 줬습니다. 필립스 곡선을 그리고 뭘 묻고 있냐면 과거의 평균 물가 상승률 이게 높은 나라 이 평균 물가 상승률과 요 필립스 커브 또는 AS 총공급 곡선 요 기울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먼저 루카스의 공급 곡선을 우리가 보면 어떤 평면인가요? PY 평면이죠. 이 잠재 산출량 수준이 있고 잠재 산출량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인데 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가파른 게 있고 완만한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해봅시다. 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과거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가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지금 이걸 묻고 있어요. 총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할 때 이 P0의 물가가 실제 물가가 P1으로 이렇게 실제 물가가 상승한다고 할 때 루카스에 의하면 루카스 공급곡선 여기 하나 루카스 공급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Y 이퀄 Y 스타 플러스 개모 P 마이너스 P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개모 값이
뭐라 그랬어요? 요 예측 오차에 따른 예측 오차가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의 차이. 다시 말하면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으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냐, 얼마나 괴리되냐, 이거의 크기를 요 계모값이 결정한다 그랬고, 이런 물가 상승을 기업들이 두 가지로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물가 상승이 일반 물가 상승이냐, 아니면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 자사 제품의 요 상대 가격의 상승이냐. 일반 물가 상승은 요게 통화 충격이냐, 화폐 충격이냐. 요 내 제품 가격의 상대적인 선호도, 상대적인 선호도, 이건 실물 충격이다. 기업들이 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다? 일반 물가 상승, 통화 충격에 따른 일반 물가 상승. 또는 내 제품 가격의 상승, 이거는 내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라는, 이 선호도 증가라는 실물 충격,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평균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나라는 지금 또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이게 일반 물가 상승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기업이 상대적으로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자신의 고용과 산출량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똑같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산출량 변화는 미세하게 나타날 것이고, 요 델타 P에 대해서 요게 지금 일반 물가 상승이 아닌 자사 제품의 상대적인 선호도 증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산출량을 크게 늘리는 AS가 완만한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일반 물가 상승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과거에 재량 정책을 빈번하게 썼던 나라가 또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인식을 할 것이고, 과거에 일관된 준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쓴 나라라면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면 정부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아니고 내 제품 가격의 상대적인 증가다, 이렇게 인식을 할 거니까 고용 증가, 산출량 증가가 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요게 과거에 AS 프라임 이렇게 한다면, 과거에 재량 정책을 썼던 나라는 AS가 가파를 것이고, 준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쓴 나라는 AS가 더 완만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효과가 B점에서 적게 나타나는 나라가 있고 B'점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나라가 있을 텐데, 과거에 준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쓴 나라는 AS가 어떨 거니까? 완만할 거니까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총수요를 늘렸을 때 이게 경기 부양에 강력한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이걸 AS로 하지 않고 필립스 커브로도 할 수가 있는데, 잠재 산출량 수준에 대응되는 자연 실업률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가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업률 평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필립스가 있는데, 우하향하는 필립스가 가파른 게 있고 완만한 게 있다. SPC가 이렇게 완만하고 SPC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최초의 인플레이션율이 파이0 수준이고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A점에서 우하향한다는 것은 요 뭐하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업을 낮추려고 하면 인플레를 희생해야 되고, 얼마나 희생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과거에 재량 정책을 빈번하게 썼던 나라는 물가가 똑같이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10% 상승한다 하더라도 실업을 크게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산출량을 크게 늘리는 게 불가능해.
고용을 늘리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인플레를 희생하고 훨씬 더 큰 폭의 확장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를 희생해야지만 실업을 똑같은 규모로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요만큼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재량 정책을 썼던 나라는 훨씬 더 요 재량 큰 폭의 인플레를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는 재량 정책에 의존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AS도 가파르고 필립스 커브도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이제 뭐 이거보다는 중요한 것은 지금 할 것인데요. 통화당국은 뭘 추구할 거냐면 실업도 경제 후생을 줄일 것이고 인플레도 후생을 줄이는 비재화처럼 인식이 된다 이것입니다. 가능한 한 실업을 낮추고 인플레도 낮추는 게 경제 전체의 후생을 늘리는 손실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요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게 정부 이 외환당국, 이 통화당국의 목표랄 거예요. 그래서 요 손실은 뭐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결정돼 있어. U 플러스 개머 파이 제곱 이런 형태의 요 선형 실업에 대해서 선형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해서 비선형 이렇게 해서 준선형 코사인 리니어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뭐요? 파이 인플레를 얼마를 선택하는 게 나의 손실이 가장 적어지겠냐 이게 이제 이 통화당국의 선택이고 중요한 것은 이걸 둘 다 제로로 보내버리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필립스의 제약이 필립스의 제약은 이렇게 생겼어요.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여기 값을 또 H라고 주기도 하고 뭐 베타라고 주기도 하고 뭐 개머라고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람다라고 주기도 해요. 람다 이렇게 람다 U 마이너스 UN 이렇게 또 자연 실업률도 어떤 경우는 대문자로 주기도 하고 NR로 주기도 하고 여기는 뭐 상첨자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주고 있는데 그 준 대로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 어떤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 실업률 요걸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여기 집어넣어버려서 그냥 그 값 찾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보내면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이퀄 마이너스 람다 U 마이너스 UNR UN 요 U는 뭐예요? 마이너스 람다 분의 1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플러스 UN 이렇게 되나요? 일단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요 실업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버려. 이거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람다 분의 1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플러스 UN 이렇게 D5분의 DL equal 제로 요게 first order condition 여기 집어넣으면요 그대로 미분하면 되겠죠. 어떻게 되납니까? 요 파이로 L을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요 요거 미분해봐요.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람다분의 1 파이만 나오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람다분의 1 요거 파이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람다분의 1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개모 2 개모 파이 이렇게 되겠고 이퀄 제로 파이 스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거 넘어가면 2 개모 람다 분의 1이 되겠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 손실을 극소화하는 파이 값을 찾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실업이라는 변수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요 u라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소득 효과가 제로라 했던 것이 준선형 효용함수에서 똑같이 실업률이 아무리 변해도 요 손실 극소화점에서 파이값, 인플레이션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가 파이 인플레이션율, 여기 실업률 평면에 여기 자연 실업률이 있고요. 최초의 인플레이션율을 뭐 예컨대 파이 제로라 이렇게 하면 여기를 지나는 우하향하는 이렇게 필립스가 있을 거예요. 단기 필립스가 쇼틀런 필립스 커브인데 요 쇼틀런 필립스 커브는 처음에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제로에 잡혀 있을 거 기대가 요 필립스 커브의 수식은 문제에서 준 대로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람다 u 마이너스 VNR 이게 수식일 거예요. 이 제약하에서 가장 손실을 극소화하는 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인플레를 실업을 희생해야 되면 인플레는 낮을수록 좋고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한 인플레를 내가 경험해야 되면 감수해야 되면 실업은 낮을수록 좋다. 따라서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표시 하나 해두세요. 효용 증가 방향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제약하에서 내가 가장 안쪽으로 떨어내면 좋겠는데 접할 때까지 끌어내리는 게 가장 나의 손실이 극소화된다. 이런 점이 A점이고 손실 극소화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요렇게 내가 원하는 점이 인플레를 제로로 보내고 최초의 자연 실업률은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최초의 제약하에서 내가 목표를 어떻게 정했다? B점이라고 정했다고 한다면 하나 보세요. 첫 번째, 최초에는 A점이 균형 상태인데 그때 실업은 자연 실업률 수준이고 인플레는 요 파이 제로 수준인데 파이 제로는 당연히 뭐겠어요? 손실 극소화점이니까 얘죠, 얘. 2 개모 람다 분의 1이죠. 이 상태예요. 최초에는 정부가 목표를 세웠어. 긴축 정책을 내가 시행을 해서 이걸 사전에 민간에게 공표도 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민간의 기대가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제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얘가 필립스를 이렇게 SPC1으로 즉시 낮춰주기만 하면 기대가 낮춰주기만 하면 아무런 희생 없이 이 B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최초의 정책이 뭐예요? 요 B점을 최초의 최적 정책이라고 정부가 목표로 정했고 그 정책을 긴축 정책을 통해서 달성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손실 극소화점이 이 점이 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손실 극소화점에서 필립스의 제약하에서 최저점이라면 실업률이 여기든 상관없이 요 점이 인플레가 변하지 않는 점이고 요렇게 손실 극소화점이 이 점이 손실 극소화점이기 때문에 하나의 필립스 제약하에서 두 점에 접할 수는 없고 여기는 이렇게 당연히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죠. 따라서 손실 수준을 보면 요게 손실 수준이 L0, 요게 L1, 여기 L2의 손실 수준이 L1의 손실보다 더 낮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통해서 B점을 달성한
최초의 상태에서는 전혀 달성 불가능했던 요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C점이 요 점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정부가 이제 B점에 간 다음에 다시 요 C점이라는 점을 인플레는 좀 희생하지만 실업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요 U1에 요 실업을 크게 낮출 수 있는 C점을 최적 정책으로 정하고 목표로 정하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 필립스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긴 확장 정책을 쓰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긴축 정책이 아니라 총수요를 확장적으로 쓰게 되면 C점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예상치 못한 정책은 한 번은 예측 오차가 민간의 예측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점을 달성 가능하다. 그런데 이 예측 오차는 한 번만 발생하고 예측 오차는 1회만 발생하고 함적 기대하에서는 즉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버린다? 다시 요 A점으로 가버린다요. 따라서 준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의 경우는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이면서 인플레는 제로로 보내는 그때 손실 수준은 얼마예요? 요거 인플레가 제로니까 자연 실업률이 손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 재량 정책을 쓰게 되면 최종 균형은 여기니까 재량의 최종 균형은 이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어떻게 돼요? 손실 수준이 자연 실업률 여기다가요. 자연 실업률 여기다가 파이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파이에 2 개머 람다분의 1을 집어넣은 그 상태가 손실 수준이 되니까 준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이 손실이 훨씬 더 낮고 재량 정책의 최종 균형에서 손실이 훨씬 더 높은, 따라서 이런 새 고전학파의 주장은 최적 정책이 동태적으로 비일관성을 갖는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일관된 정책을 써라. 이게 준칙이 재량보다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인데요. 문제를 똑같은데 오늘 그 문제 중에 일부를 제가 냈어요. 일단은 그 211페이지 왼쪽 설문 1에 2번 평균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단기 필립스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른 이유, 그 밑에 나와 있죠? 다 읽어보시고요. 특히 그 화폐금융정책을 예상치 못한 화폐금융정책을 빈번하게 사용한 나라 2번 개머값이 어떻다? 작다. 따라서 기울기가 가파를 것이다. 방금 그래프는 다 그려드렸고요. 오른쪽에 2번 설문의 해설을 보시면 211페이지 오른쪽 단에 1번 보세요.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먼저 결정된 경우에 최적 재량 정책.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밑줄. 최적 재량 정책은 이 필립스의 제약하에서 손실함수를 극소화하는 것이다. 도출을 다 했고요. 파이는 2 개머 람다분의 1이다. 그래서 최적 재량 정책은 밑줄 그으세요. 인플레이션을 파이 이퀄 2 개머 람다분의 1로 만드는 정책이다. 이때 후생 손실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손실이 나타날 것이고, 만약 민간이 인플레를 기대를 제로로 만들어 주게 되면 요게 un-2 개머 람다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네. 손실 수준이 지금 L0 A점에서 L0에 써놓으세요. 손실 수준. B점에서의 손실 수준은 자연 실업률밖에 없겠죠. 그 뒤에 더 자세히 써놨는데 그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12페이지.
일단 실제로 통화당국이 거기 동그라미 최적 재량 정책을 쓰면 최적 재량. 그리고 좀 읽어볼게요. 민간은 통화당국이 최적 재량 정책을 쓸 경우에 단기적으로 밑줄. 이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는 변화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합리적 기대를 하고 최적 재량 정책을 실시했음이 자신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이제 반영되면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이익 깨머 람다분의 1로 변한다. 그때 손실 수준은 이 수준이 되고 그 준칙을 쓴 경우 동그라미 정부가 목표 인플레이션을 준칙으로 정하고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 민간의 기대 인플레는 실제 인플레와 똑같아진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가게 되고 그때 손실 수준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개모 파이 제곱이 된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손실 함수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제로로 한다면 거기 밑줄 그으세요. 기대 인플레를 제로로 보낸다면 그때 손실 수준이 이제 자연 실업률 수준이 되고 시간 비일관성의 문제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바로 좀 볼게요. 213페이지 69번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루카스 공원 곡선의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yt는 y바 플러스 알파 pt 마이너스 expectation pt. 루카스 공원 곡선 줬고 두 번째 오쿠네 법칙 줬는데 거기에 yt 마이너스 y바 이거에다 동그라미 이 루카스 공원 곡선과 오쿠네 법칙을 연립을 하게 되면 필립스 커브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설문 잠깐 보면 공급 충격을 일단 추가해서 필립스 곡선을 도출해라 밑줄.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원인을 설명해라. 이것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일에 필립스 커브를 도출해라. 루카스 공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yt equal y바 플러스 알파 pt equal expectation 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t 마이너스 expectation pt. 두 번째 오쿠네 법칙은 알파분의 1 yt 마이너스 y바 yt 마이너스 y바 이퀄 베타로 되어 있나요? 마이너스 베타 ut 마이너스 un 상점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 요 두 개를 연립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로 정리해 버리면 요게 yt-y바 이 y바를 우측으로 보내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yt-y바 이게 알파 pt 마이너스 expectation p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알파분의 1 yt 마이너스 y바 요게 pt 마이너스 expectation pt 이렇게 될 거니까 뭐 우리가 쉽게 요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 두 개를 연립해버리면 이게 일식, 요거 이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T 마이너스 expectation PT equal 마이너스 베타 UT 마이너스 UN 이렇게 쓸 수 있겠고, 한 번만 더 써서 expectation PT 마이너스 베타 UT 마이너스 UN. 좌우변에서 뭐만 빼버리면 T기 물가에서 T-1기 물가. 이거 문제에서 그렇게 줬죠. 이 물가 상승률을. 그래서 좌우변에 이것만 PT-1 좌우변에 빼버리면 expectation PT에서 PT-1 이것만 빼버리면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가 되면 UT-UN. 이게 뭐예요? 물가 상승률이죠. 요거는 뭐예요? 기대 물가 상승률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파이 t는 파이 t expectation 기대 물가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ut 마이너스 un이라는 요 필립스 커브를 도출할 수 있고, 여기다가 공급 충격을 집어넣으라 그랬네요. 이렇게 공급 충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립스 커브를 도출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루카스 공급 곡선하고 이 오쿤의 법칙을 바로 연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변에 t-1기의 물가를 빼버리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필립스 커브를 도출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원인 세 가지를 봐라. 거기 강의 안에 자세히 뒤에 시다반을 좀 보시고, 214페이지 3번 좌측에 3번 보세요. 인플레이션 세 가지 원인. 거기 필립스 곡선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필립스 곡선 파이 t는 이 파이 t, 이건 파이 t expectation 똑같은 것입니다. 마이너스 베타 ut 마이너스 un 플러스 b에서 공급축 충격이 붙어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원인 세 가지는 거기 물가 예상, 두 번째는 실업률, 세 번째는 공급 충격, 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자, 보세요.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 가보세요. 총 수요가 증가하면 AD0가 AD1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1번. 총 수요가 증가하면, 2번은요, 산출량이 분모에 없는데, 여기 수평축에 산출량 화살표 하세요. 산출량이 Y0에서 Y1으로 가면서, 물가가 상승한다. 오른쪽 가보시면 총수요가 늘면 실업률 화살표 A점에서 B점을 수직의 점선을 쭉 그리세요. 수평 쪽으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려.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을 화살표로 표시합시다. 좌측의 그래프는 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화살표로, 우측은 실업률이 떨어진 것을.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총수요 증가. 이 총수요 증가는 케인즈는 투자나 정부 지출 증가에서 총수요 증가의 원인을 찾고, 통화주의자는 총수요 증가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통화량에서. 통화량에서.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케인즈의 견해와 통화주의 견해를 다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그 비용 상승은 밑줄 그어놓으세요.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AS가 물론 좌측 가고, 거기 왼쪽 그래프에 AS의 좌측 화살표 1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올라가요? 물가가 상승해. P가 P0에서 P1으로. 이 공급 충격은 오른쪽에 필립스 커브를 상방으로 이동시키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 수준의 변화 없는 상태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고, 이게 이제 꼭 그 상방 이동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측으로 A점에서 우측으로 물가도 상승하고
여기 실업률도 증가하는 이렇게 우측으로 보내도 상관없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마이크가 왜 이래. 기대 부가 인플레이션.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왼쪽 그 밑에 그래프에 왼쪽, 기대 물가가 상승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필립스 커브는 상방 이동하고요. 우측 상방 이동하고, 총호응 곡선은 어떻게 돼? 좌측으로 가죠. 계속 우리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화살표 지금 되어 있는데, 기대 물가가 상승하면 실제 물가도 상승한다. 그 위에 똑같이 필립스 커브를 위에 봤던 필립스 커브를 다시 한번 써보세요.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 거기다가 한번 써봐. 파이 t equal expectation 파이 t 마이너스 베타 ut 마이너스 un 플러스 v. 거기서 기대 물가가 상승하면 두 번째 항이죠. 오른쪽에 첫 번째 항. 여기 상승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실제 물가가 상승하겠죠. 자, 거기 이제 2번 설문이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를 좀 봅시다. 문제 다시 넘어가 보세요. 1에서 도출한 필립스 곡선에서 공급 충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이렇게 U 플러스 개머 파이 제곱 똑같이 줬어요. 준칙 및 재량에 의한 금융정책 하에서 손실함수를 각각 도출해봐라 이랬는데 넘어갑시다. 예시답안 뒤에 보세요. 중앙은행과 민간의 그 최적 대응을 전부 해설지를 좀 보시면 손실함수에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U 플러스 개머 파이 제곱. 그거를 우리가 실업률을 필립스 커브로 도출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똑같은 형태로 나왔잖아요. 지금 다 아까 집어넣었던 거 여기 집었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은 밑줄 긋시다. 중앙은행은 거기만 밑줄 거나 이 실업과 인플레를 낮추어서 손실값을 가장 최소화하려고 할 거다. 당연히 밑에 써놔요. minimize loss 이렇게 minimize loss. 손실을 최소화하는 파이 값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누가? 중앙은행이. 그런데 민간은 뭘 추구할 거냐면 그 민간에다 밑줄. 민간.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후생 손실을 방지하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와 실제 인플레가 같아지는 걸 원할 거란 말이죠. 이 최적 대응이. BR은 뭐예요? 베스트 리스판스에서 최적 대응 곡선이. 그게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을 우리가 아까 그 파이가 2 개머 베타분의 1이 손실 극소화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중앙은행의 반응 곡선이 수평 형태를 가질 것이고 두 번째, 이 축이 뭐예요? 예상 물가와 실제 물가 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물가를 정확하게 민간은 예측하기를 원한다. 45도의 반직선으로 민간의 대응 곡선이 나와 있어. 그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중앙은행의 반응과 민간의 반응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과 같은 상태에서 이게 최적의 대응이라는 거예요. 민간과 정부의 최적 대응이. 자, 그거 이해가 되실 것이고 왼쪽에 다시 와서 2번 준칙의 경우 준칙 정책은 밑줄 긋시다. 공표한 내용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는 중앙은행이 먼저 인플레이션율을 일단 공표하고 개인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순차 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밑줄. 준칙 정책은 누가 먼저? 정부가 중앙은행이 먼저 인플레를 공표하고 민간이 기대 인플레를 여기에 조정을 하는 거죠. 손실 함수를 도출하는 것을 보면 그 밑에 민간의 최적 대응에 기대와 실제를 같게 만들어준다 밑줄. 이렇게 형성을 할 때 중앙은행의 손실 함수는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연 실업률 수준하고 U 플러스 개머 파이 제곱이고 이 손실 수준이. 그리고 중앙은행 손실을 뭘로, 인플레이를 뭘로요? 제로로 만들어주는 것을 손실을 극소화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래프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에서 이 손실 수준은 자연 실업률 수준이 된다. 두 번째, 재량의 경우.
재량 정책의 의 밑줄, 공표된 정책과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재량 정책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앙은행과 민간이 밑줄 그으세요. 각각 자신의 최적 전략을 선택한다. 이건 동시 게임 상황이다. 손실함수는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 일단 중앙은행의 최적 대응은 밑줄, 손실을 극소화시키는 파이를 찾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구한 거 그대로입니다. 거기 밑줄, 파이는 2 개머 베타분의 1, 거기 밑줄. 중앙은행 손실 극소화점, 그때 인플레이션율 앞에서 우리 구했어요. 그리고 민간의 경우는 실제 인플레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후생 손실을 막으려고 할 거고, 그래서 두 반응 곡선이 맞아떨어지는 점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상 물가와 실제 물가가 같은 이 개머 베타분의 1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손실함수에 집어넣으면 바로 UN 플러스 4 개머 베타 제곱분의 1이 나오죠. 앞에 내용하고 똑같아요. 다만 민간의 반응 곡선과 중앙은행의 반응 곡선 하나 집어넣었을 뿐이야. 그 뒤에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봤던 거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앞에서 봤던 그래프와 똑같은 거죠. 최초의 1점에서 중앙은행이 0점을 달성하겠다고 공표를 했다. 민간이 기대를 그렇게 낮춰주면 즉시 0점으로 갈 것이고, 0점 가서 보니까 이점보다는 2점이 더 손실이 적은 점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왜? 손실함수 자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정책을 통해서 2점으로 갈 것이고, 재량 정책이 결국은 1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점 옆에다가 재량 균형 써놓고 0점 옆에다가 준칙 균형 이렇게 써놓으면 손실 수준이 준칙 균형에서 손실이 낮고 재량 균형에서 손실이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이제 그래프 밑에 0점은 손실 수준은 자연 실업률 수준이고, 왜? 인플레는 제로니까. 그 다음에 1점에서는 뒤에 인플레를 집어넣어버리면 2 개머 베타 분의 1을 집어넣으면 4 개머 베타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준칙에 의한 정책이 재량 정책보다 우월한 이유를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걸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재량에 의한 정책은 밑줄. 민간과 중앙은행이 함께 동시에 선택을 하는 동시 게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민간이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형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준칙에 의한 경우는 먼저 통화당국이 먼저 공표를 하니까 민간이 이걸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손실 수준이 준칙 정책이 더 낮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뒷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잠깐 쉬고 뒤쪽에 정책들을 몇 문제 좀 더 보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